자, 이제 우리 40페이지 아래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좀 봅시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건 얘는 우리 재고자산의 유출이 발생을 한 경우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말 결산자료 입력할 때에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쓰는 거 있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쓰는 건 우리가 매출 원가에 대해서 기말에 한 번의 회계 처리를 컴퓨터에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재고자산이 있는데 컴퓨터는 기초 재고액이 있고 그리고 단기 순 매입액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기말 재고액을 우리가 써주면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초 재고액과 단기 순매입액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계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걸 다 적어두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원이고 1,000원이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액이 700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컴퓨터가 그럼 나머지 1,300원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니까 우린 대변에 우리 재고 자산을 1,300원치를 줄이고 차변에 매출 원가다 1,3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 분계를 전부 다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이 그래서 이 금액을 쓰고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른 건 문제 그 AT 시험의 타이틀에서 기말 재고 자산 문제라고 안 나오고 매출 원가 산정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행동하는 게 매출 원가를 산정해서 컴퓨터가 분계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기말 재고 자산 쓰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라고 컴퓨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실제로 매출 원가가 1,300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 원가가.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매출 원가는 1,200원이고 기말 재고액이 700원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 100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100원이 감모 손실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될 건데 이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로 두 분류로 이걸 나누게 돼요.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얘는 원가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없는 걸. 원가성이 있다 없다라는 건 우리의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뭐 홍수가 나서 배추밭이 다 떠내려갔다. 그래서 겨울철에 김치 배추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상 감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배추 실은 트럭이 넘어졌다. 이건 운전의 부주의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 김장할 때 김치값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둘 다 자산의 유출이 있어서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자산이 사라진 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데 얘는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얘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는데 영업 비용 계정 과목이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고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럼 이 100원만큼 사라진 거에 대해서 둘 다 대변에 재고자산 100원씩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거고 근데 정상 감모 손실은 차변에 얘가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면 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이제 100원이 처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겠죠? 분계를.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말 재고액이라고 써야 되는 여기 있죠? 여기 이 기말 재고액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써야 돼요. 이는 감모 손실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기말 재고 자산은 실제 재고액을 써줄 건데 내가 여기에 700원이다라고 쓰면 그냥 가만히 두면 컴퓨터는 이 앞에 제가 썼던 분계처럼 1,300원으로 매출 원가 분계를 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굳이 정상 감모 손실을 이 분계 따로 하고 나머지를 이 분계를 하도록 하는 두 번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컴퓨터가 1,200원을 분계하고 100원을 내가 이 분계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합쳐서 1,300원으로 분계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 전산에서는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첫자만 적었어.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정상 감모 손실까지 포함해서 1,300원을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실제 재고액만 써주면 나머지는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행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비정상 감모 손실인 거예요. 지금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제가 무조건 700원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실제 재고액을. 그럼 무조건 실제 재고액 써야 되는데 얘를 매출 원가로 분계를 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로 분계 안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분계를 수동 결산을 하면서 수동 결산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분계를 미리 하고 여기에 컴퓨터한테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된다. 매출 원가에 포함되도록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이에요. 이걸 써주게 되면 컴퓨터는 내가 이 분계를 하고 나서 결산 자료 입력에 가면 타계정으로 대체 100원이 먼저 들어와서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실제 재고액이 700원이다라고 쓰면 컴퓨터는 총 2,000원 중에서 다른 곳에 100원 쓰고
기말에 700원 남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1,200원이네라고 산정해서 1,200원만 컴퓨터가 붕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계산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되고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얘를 반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오답 처리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수동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우리는 타계정으로 대체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반영된 값을 보고 이제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변에 지금 제가 적기엔 재고자산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우리 원재료나 제공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수선비로 사온 원재료를 썼던 우리가 만든 제품을 기부를 했던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건 수선비, 기부금 이런 거지 매출 원가로 처리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말라고 항상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꼭 적어주셔야 컴퓨터가 마지막에 매출 원가로 붕괴하는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원가성 없이 자산이 그대로 유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적요 8번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면 계정가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에요. 대표이사는 직원 아니에요. 나중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가 질 거예요. 제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계속 그럴 거예요. 다 대표이사 책임질 거예요. 뭐든지 대표이사는 가져가면 얘가 이 돈 가치만큼 가져갔다고 다 기록할 거예요. 직원이 가져갔으면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직원이 가져갔든 대표이사가 가져갔든 재고자산은 제품이 되거나 상품체로 매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아니면 처음부터 얘네들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직원이 쓸 거였으면 처음부터 복리후생비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쓸 거면 처음부터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했어야지 이걸 상품이라고 처리했다가 얘를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상품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대체한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재고자산에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도 지금 결산인데 이제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아래하고 41페이지에 이제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회계 1급 시험 때만 아주 우리한테 기분 좋게 주는 숫자 보고 한글 찾아서 쓰면 되고 그 외에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기말 재고액을 써줘야지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될 건데 그럼 기말 재고액을 산정할 때 첫 번째 작업이 당연히 내 창고에 얼마만큼의 재고 자산이 있냐가 첫 번째 내가 체크를 할 부분이겠죠. 그럼 얼마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창고에 얼마 있다라고 적어놓은 후에 내 창고에 없는데도 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판정을 해서 내 재고 자산의 포함 유무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미착품이에요. 상품에 대한 건 미착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그럼 이 미착품은 이쪽에다 쓸게요. 매입하는 회사가 있고 매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하는 회사가 매출하는 회사한테 물건을 보내겠죠. 이때 여기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킬 거냐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킬 거냐 이제 그걸 여러분이 결정을 하라는 거고 자, 매출자가 팔기 위해서 배에 실는 이 지점을 우리는 선적지라고 하고
매입자에게 도착해서 넘어오는 이 지점을 도착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 선적지에서 여기에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결정이 나버리는 거니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선적지에서 인도했다는 거.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조업이라면 원재료는 우리가 사오고 있죠. 매입하고 있으니까 원재료 입장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운송 중이라서 내 창고에는 없지만 내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고,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 단계겠죠. 그러면 내 재고자산, 내 창고에는 없지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입자의 입장에 있는지 매출자의 입장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당연히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이때는 매출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착품에 대해서 내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우리 당사의 재고자산이면 대변에 돈을 줬을 때 우리는 미착품이라고 처리해 줬다가 도착하게 되면 미착품을 지우고 일반적으로 원재료로 변환을 할 거예요. 우리의 재고 자산이었다면 매입자 입장에서. 그런데 다른 회사의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선급금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랬다가 도착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우고 원재료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물론 제가 빠뜨렸네요. 여기 거래처 둘 다 꼭 써야 돼요. 미착품은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줬는데 얘가 지금 내 거기 때문에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의 재고 자산이고 어떻게 됐다. 근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 건 얘가 있어요. 얘가 과거에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우리 당사의 재고 자산이라서 미착품 처리했대. 그럼 엄청 간단한 거 아니야? 그죠? 과거에 회계 처리했던 애가 들어왔대요. 그럼 과거 처리했던 거 지우고 차변에 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겠죠. 이 글자를, 우리 미착품이라는 글자를 제일 많이 보는 분기가 뭐냐면 수입일 때예요. 수입할 때 보면 물건값을 외국에 주고 부가가치세만 세관한테 주잖아. 그래서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도 회계월급 세무이급 할 때는 그 나머지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재료라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관세나 매입시 수입 재비용들이 들어간 것들도 어느 조건이냐는 거 따져서 내 거면 그 미착품이라고 처리해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나중에 답안지 보시면 원재료 또는 미착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입신고 수료일 날 얘가 넘어오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걸 한 번씩 보실 거예요. 자, 또 우리 시송품이라는 게 있네요. 자, 시송품은 우리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뿌렸어요.
그럼 고객들이 써보고 있을 거니까 내 창고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지 내 재고 자산에서 빼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 인식도 할 거예요. 그럼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은 아직 내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적송품은 자, 적송품 뭐 위탁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재고 자산을 넘기는 건 매출이 아니에요. 이때는 팔아달라고 그냥 저 사람 판매하는 사람의 창고에 내 물건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위탁자의 물건을. 그러면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있죠. 판매했을 때 이때 재고 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재고 자산에서 차감할 때고 그리고 매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무조건 위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창고에 재고 자산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수탁자 입장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판매하지 않고 내 창고에 있지만 이건 내 재고 자산이 아니죠. 그럼 내 기말 재고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창고에는 없지만 내가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줬는데 수탁자가 제3회자에게 아직 안 팔았대. 그러면 아직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적송품이라는 용어도 좀 인지를 해두세요. 위탁 매출 그리고 시송품도 나중에 우리 이제 법인세 들어가면 수탁자가 올해 말에 팔았는데 이걸 우리 회사에 통보를 안 해줘서 우리가 회계 처리 안 해서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시송 매출도 이야기하고 위탁 매출도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하면 시송품 판식이고 그리고 수탁자가 팔면 그때가 제3자에게 팔면 그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니까 그때 수익도 인식하고 재고 자산에서도 뺀다. 자,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 뭐 할부 대금은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상관없이 판매 인도하면 내 재고 자산에서 그냥 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할부로 자동차 샀는데 그게 계속 자동차에서 재고 자산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대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유무 상관없이 인도하면 그냥 내 재고 자산에서는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재고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고